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40대이고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전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전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 정도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매우 화가 나는 배신과 맹렬한 복수가 담긴 이야기인데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남편과 저는 20대 초반의 대학교에서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 저는 그를 잘 지켜주는 역할을 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각자 직장을 가지고 사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싸우지 않고 잘 지냈던 것이죠. 양식의 부모님께서 우리 두 사람의 연애를 아주 잘 아시고 빨리 결혼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대리 직급까지 쟁취하고 결혼하기로 하여 결혼을 부모님들의 기대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번 돈으로 집을 충분히 마련하고 살림살이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필요한 금액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측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 가구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했습니다. 갑자기 야근이 필요하면 이해해주고 주말에 상사가 부르면 일의 연장이라고 이해해주어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 대신 일할 때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 눈을 뜰 새 없이 바쁘게 하는 일을 1년 동안 지나치게 할 때 장수부부로서 달콤한 신혼생활이나 풍족한 신혼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이 일하다 보니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적절히 쉬어보는 시간을 제대로 가진 적은 명절 외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후 저희 부부는 둘 다 승진을 이루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도 상당히 모은 편이어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천생연분인지 계획을 세운 지 한 달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생활 중 크게 감동하거나 행복한 일이 별로 없었지만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기뻐서 우리 둘은 동네 한 바퀴를 날뛰었고 파티도 하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남편은 제게 바로 휴직서를 내라고 했지만 벌써 휴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만삭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어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어여쁜 공주님이었고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육아와 요리만을 맡기로 하고 남편은 혼자 가장으로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인센티브를 더 받으려고 집에서 늦은 밤에도 기획서를 쓰면서 일을 했어요. 남편의 능력은 나날이 들어갔고 월급이 매우 많이 늘어서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편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딸아이를 보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예쁘게 대해주는 걸 보면서 애정이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돌이 지나자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복직을 하려고 했지만 딸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건강이 나빠져서 부탁하는 것이 죄송해서 제가 휴직을 더 길게 잡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1년을 더 휴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지만 그 이상으로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되면 제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충고를 받았지만요. 그래서 1년 뒤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한편 남편은 과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매일 야근이나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으며 주말에도 상사들과 골프 약속이나 술자리가 많이 잡혀 집에서 머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회사 다녀봤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지만 너무 박으로만 도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어느 주말에 남편이 외출하자마자 딸아이가 이유모를 분출하는 것을 보고 너무 겁이 나서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로 딸아이가 아픈 것이 남 못지않게 말했어요. 여보, 지민이가 이상하게 분스토를 토하고 있어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분스토? 그러면 당신이 병원에 데리고 가주면 되는 거죠 뭐 여보. 지금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병원에 가도 돼요 안 돼요. 오늘 이사님이랑 골프 약속을 어기면 큰일 나요 여보.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가자.
그러면 끝이야. 남편은 마치 내 딸이 남의 딸인 것만큼이나 말하고 끊어버리는데 진짜 화가 나고 열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딸이 더 시급한 문제니 뭐 바로 들어가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어요. 젖병이 수직으로 되지 않아 공기를 들이마셔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가 딸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인 실수를 해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남편은 딸아이가 걱정되지 않는지 끝까지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에 취해서 들어온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민이가 아프다고 하면 차를 돌려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대로 골프를 치러 가셨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애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전화도 안 해. 왜 그래? 당신이 어련히 잘 데려가서 치료하고 왔을 거라 생각했지? 여보. 아이들은 원래 아파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면서 자란다. 그런 것은 당신이 스스로 처리해선 안 돼. 누군가가 듣면 당신이 짐이나 아빠가 아닌 줄 알게 될 거야. 당신의 딸이 아파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건 안 돼. 아, 그만 좀 해. 나가고 싶어서 나가버린 거야? 회사 이사님과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다니? 당신도 회사 생활을 해봤으니 이해할 수 있어. 좀 이해하고 너무 열이 넘쳐. 아무리 중요한 업무나 상사의 명령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민이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단다. 아픈 아이를 무시하는 당신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었고 또 그러면 진짜 독립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알겠어.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딸 지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소파에서 잘 것이니 너도 들어가서 쉬어. 우리는 한참 싸웠지만 남편은 집안을 소홀히 취급했어. 그리고 잠시 후부터는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았어. 딸을 키우는 것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남편처럼 회사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소망도 생겼어. 매일 거울 앞에서 축 처진 내 몸을 보면서 한탄하곤 해.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딸이 태어나고 거의 저와의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잠버릇이 심한 것 같다며 소파로 피했는데 1년 내내 제 옆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유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지민이 지금 깊이 잠들었는데 오랜만에 같이 잘까? 나 화장도 예쁘게 했고 향수도 뿌렸어. 뭐야, 가족끼리 이상하게 화장하는 거야? 추잡스러워. 여보, 그냥 조용히 잠자리에 들자. 나는 내일 일찍 나가야 해. 나 산후 우울증인 거 몰라서 매주 상담 받아야 하니까. 사랑해줄 때 나는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 여보, 나도 우울증이 있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무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살도 빼고 피부 관리도 받았어. 도대체 언제까지 소파에서 자고 있을 거야? 아, 몰라. 난 여기가 익숙해서. 여보, 나 졸려. 남편은 저를 보는 듯 마는 듯하며 코를 골고 자더군요. 정말이지, 산후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제 남편이었던 게 확실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며 육아와 가사일이 계속 힘들어지고 있어.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집 밖으로 나가기가 정말 싫었는데 딸을 집 안에서만 두기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억지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제 표정 변화가 없고 남편에게 말도 걸지 않고 지내다가 그제야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제게 웬일로 웃어주며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까지 많이 삐쳐 있었네. 미안해. 내가 일에 미쳐 있어서 당신과 진이에게 소홀했어. 앞으로는 집안에도 신경을 많이 쓸게. 당신은 상담을 받으러 가는 곳에 같이 갈게. 뭐, 당신이 갑자기 왜 그래요? 뭔가 큰일이라도 생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건가요? 사고라도 난 거야?
왜 이렇게요? 내가 다 잘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정말 미안해. 여보, 오랜만에 함께 잘래? 아니, 이제부터 매일 함께 잘자. 그러지 마. 발정난 짐승인가? 왜? 오랜만에 공개하다 보니 그게 땡겨서 그래? 비켜.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사과하려는 거야. 진짜 미안해. 그분은 저에게 일주일 내내 사과하면서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서 딸을 돌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어 그분과 상담에 참여하기도 했고, 같은 침대에서 잠도 잤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아진 우리 부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맺었어요. 참으로 희한하게도 제가 부부관계를 갖는다면서 우울감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남편이 변함으로써 다시 집안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딸의 예방접종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지민이의 예방접종 날이야. 오늘 같이 가보자. 그러자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한 약속을 잊은 거 아니야? 약속은 무엇인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지민이가 항상 1순위라고 말한 거야. 하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 거 알지? 여보, 진짜 미안하지만 그 자리에 꼭 참석해야 해. 오늘만 봐줄 수 있겠니? 진짜 일하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꾸미는 거야? 놀러 나가는 건 아니지? 내 월급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봐. 그게 다 주말까지 개고생해서 버는 돈이야. 육아로 힘든 건 알지만 밖에서 일하는 내 상황도 좀 이해해줘. 오늘은 꼭 병원 같이 갔으면 하는데. 지민이 예방접종하고 나도 병원에 가보고 싶었어. 와, 어딘가 불편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지민이 배가 계속 고프고 몸도 무거워서 산부인과에 가보려고 했어. 우리가 한 침대에 누워있는 만큼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냥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모습인 거니까. 물리치료를 받은 후 와서 그런가 임신이 아니려나. 알았어. 그럼 잘 다녀와. 결국 남편은 일 때문에 외출했고 저와 딸은 예약한 오후 시간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큰 카페가 보이고 거기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다닐 때는 점심시간마다 가던 곳이어서 그립더라고요. 단순히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쉬는 사람들이 부러웠죠. 그래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유리 너머로 보이는 한 커플이 눈에 띄었어요. 남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깍지를 끼고 있었어요. 손등에 뽀뽀를 주고받으며 키득거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피해 입술에도 뽀뽀를 했어요. 저는 그 커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유모차를 끌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후에 커플 앞에 다가가서 유모차를 세우고 두 사람이 마셨던 커피를 들고 있던 내가 실수로 커피를 그들의 얼굴에 흘렸습니다. 그 커플 중 한 남자가 제 남편이었어요. 어쩔래, 개똥파리 같은 놈아. 일하러 나간다더니 내가 말한 일이 여자랑 손잡고 뽀뽀하는 거야? 요즘 내게 잘하는 이유가 바람 피우려고 그러는 거니? 제 남편은 저에게 사과 대신에 휴지로 상대방 얼굴을 닦아주더군요. 자기야, 괜찮아. 데이지는 거절했어. 상견례녀는 남편의 손을 찌푸리며 거절했고 남편은 오히려 저를 향해 화를 냈어. 당신 뭐 하는 짓이에요? 어디 사람 얼굴에 커피를 뿌리고 아이를 낳고 고립된 삶을 살다가 머리에 똥을 새겼냐. 이 무식한 여편아.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다가 나한테 걸렸는 거죠. 그거 잘 알면서 중요한 건 어떻게 내 애인의 얼굴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 새끼, 적반하장도 입은 쓰레기. 감히 상견례녀 편을 들고 나한테 윽박을 떨며 말을 거나 너희 둘 오늘 끝장날 줄 알아.
그럼 끝장내. 나도 너처럼 둔하고 우울한 여편네랑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진작에 이혼하고 싶었던 걸 참았는데 차라리 잘 됐네. 저는 빈 의자를 들고 남편에게 집어던졌어요. 그이는 머리를 맞고 바닥에 넘어졌고 바로 상간녀의 긴 생머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360도 빙빙 돌리면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야, 더럽고 몹쓸 년아.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냐? 너희 부모도 이럴 거냐? 아, 이거 놔, 이 무식한 년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쪽팔리게 뭘 하는 짓이야? 쪽팔린 건 아나보지. 그래, 이 여자야. 너희 면상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내가 머리털 싹 다 뽑아줄게. 상간녀는 흥분한 제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있더라. 못하는 것만 중이던 아프다고 그만 좀 해 여자야. 사랑이 죄인 것이 아니야. 우리는 법을 어기거나 사람을 욕하지는 않았어 오빠. 2년 좀 거리를 둬봐. 그러자 남편이 제 머리를 끌었어. 정말 가난한 쓰레기였어. 그래서 나는 한 손은 안락 부인의 모발을 다른 한 손은 남편의 목덜미를 잡았어. 매우 세게 꽉 쥐고 좌우로 비틀었어. 남편은 스스로 제 머리를 놓아주었고 눈이 올려다보며 입가에서 한색 거품을 섞어내서 자기야 놓아줘. 나 정말 아파서 터질 것 같아. 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와라. 이놈아 내가 너희 집에 돌팔이를 마구 때리고 있으니 니녀는 약삭 빠른 것들을 다 뽑아내어 대가리에 상간녀라는 말을 새겨주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잡기 시작해 2년 동안 수고를 들여 잡았습니다. 그동안 비틀면서 엄청난 고통을 주었죠. 하루 종일이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힘이 빠지지 않았지만 그때 갑자기 딸아이가 유모차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예방접종 시간이 이미 넘어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복수는 잠시 미루고 2년째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가며 하얀 물방울을 흘렸고 상간녀는 뽑힌 머리카락을 주워들며 억울하다고 고함을 치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2년째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 나는 바로 유모차를 끌고 카페에서 나와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조금 늦었지만 예방주사를 맞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간 카페에는 당연히 남편과 상대녀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치솟고 남편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친정에 들러 딸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 오냐 내가 당신 때문에 개망신 당한 거 알지? 개똥파리 같은 새끼, 끝까지 저질어리네. 야, 바람난 것들은 원래 그렇게 뻔뻔하고 교만하니 그런 당신한테 정리 가겠냐? 원래 바람나는 건 다 배우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 아직 덜 잤나 봐. 가만 안 둘 거야. 여보, 우리 이성적인 대화로 마무리 지어야 해. 어차피 넌 내게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 이혼하고 싶다. 정말 미치겠어. 내가 위자료와 양육권, 양육비만큼 다 주겠어. 그래서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자. 돈 줄 테니까 꺼져주고 싶다는 거잖아. 내 딸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겠니? 야, 근데 또 뭐가 나와도 괜찮잖아. 또한 지민이와 당신이랑 너무 닮았잖아. 내가 받고 싶은 위자료 금액을 알려주고 나이만 가겠어. 그 여자한테 가겠다고 이렇게 쉽게 할 거야? 너희 둘, 내가 가만 안 둬. 지옥불에 평생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해줄 거야. 알았어? 아, 지옥불에 활활 타들어갈 테니까 이혼해줘. 그이는 소파 위에 이혼 서약을 내려놓고 나가더라고요. 거기서 더 좁혀주고 싶었는데 남편 입에서 딸을 버리겠다는 말을 들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제가 싫어도 딸을 그렇게 버리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했으니 현명하게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내고 새 출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는 도중 배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너무 놀라셔서 119에 신고하셨고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간 저는 유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몸이 무겁고 배가 자주 아팠던 것이 둘째가 생긴 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산부인과의 검사를 받으러 갈 생각을 하는 와중에 남편과 상간녀의 바람 현장을 보고 잊어버렸으니 모르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두년놈 때문에 받은 충격으로 인해 유산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수술 후 링거를 맞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연락해 유산 소식을 전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진짜로 사람 새끼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바람 부리고 이혼을 결정했지만 자신 때문에 유산을 한 후 무시당하는 사나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나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성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산 후에 죄의식과 슬픔에 빠져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불안한 순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아픔을 극복할 때까지 약을 복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쉰 뒤 5만 원을 떨어뜨린 남편을 만나 위자료와 양육비를 원하는 만큼 받아내고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유산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복수해주기로 결심하고 일단 이혼부터 하게 됐네요. 법원에서 신나서 뛰어나가는 그 이의 뒷모습에 가슴이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을 하며 시간이 약이 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후 친정에서 살게 됐고 자연스레 부모님이 딸아이를 봐주셨어요. 전에는 힘들 것 같다며 육아를 거절하셨는데 예쁜 손녀를 매일 눈앞에서 보시니 마음이 자동으로 열리신 거죠. 부모님은 저에게 하고 싶은 것이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든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위로보다는 응원을 더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제로는 남편과 맞벌이하는 여인을 찾아갈까 생각했지만 부모님의 조언이 현명해 보여서 잘 살아가며 보답하기로 마음먹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휴직한 회사를 그만둬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 후 고군분투 끝에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고 성공을 향해 꿈을 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 준비는 어렵고 바빴지만 부모님이 딸을 보살피시고 계셔서 걱정 없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꾸려 일을 시작했는데 제 사업 성과가 좋은 것인지 직원들의 능력이 좋았는지 확인하던 중 처음부터 아주 바쁘게 업무가 돌아가며 매출을 높였습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서 어느새 과거의 아픔을 잊고 있었어요. 진작 이렇게 살 걸 하는 아쉬움이 들기까지 했답니다. 제 인생을 잘 설계하고 돌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끔찍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문자를 전 시어머니한테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괴상한 소리인가 싶어서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글쎄, 전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회사에서 불륜남으로 소문이 나며 회사에서 잘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취업은 힘들었고 돈도 없어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상간녀가 전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외국으로 떠났다고 해요. 전 남편의 소식은 슬프지 않았지만 끔찍하고 무서워서 손발이 떨렸습니다. 제 딸의 아버지로서 그러한 이유인지 너무 놀라서 일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전시모가 장례식장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처가 심해 배신받은 기분이 남아있어서 그의 명복을 빌어주기 힘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으로만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이 저와의 악연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지우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와 같이 처참하게 인생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간녀는 믿었습니다. 그이가 떠난 뒤로 며칠 동안 심란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회사의 일과 딸을 키우는 데에 몰두하여 하루를 열심히 보내었습니다. 제 회사는 매달 매출이 상승하고 있었고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업가들이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키도록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 사는 삶에서 초대박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강남에 있는 큰 건물에 회사를 확장했고 법인 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직원 수도 100명 가까이 되었고 한 건물의 3개 층을 사용하게 되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도 충분히 벌었고 시간적 여유도 많았기 때문에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어느새 4살이 된 딸은 수다쟁이가 되었고 제가 회사를 차리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죠. 그리고 좋은 일이 한 가지 더 생겼는데 우리 회사의 투자자 중 한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과 이혼 후에는 남자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사람 없는 건 아무도 몰랐나 봐요. 우리 회사의 투자자인 그는 다른 큰 사업을 하는 사장이기도 했어요. 이전 남편이긴 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애정 어린 이혼을 한 여성인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인 연애를 1년 넘게 이어가고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와 재혼한 가장 큰 이유는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였습니다. 또한 딸도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것을 보고 그가 내 운명의 남자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재혼을 하고 회사도 번창하여 잘 지내고 있어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의 회사에서 일하고 6시에 정각 퇴근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과 2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가정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회사 동료 한 명이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나 또한 청첩장을 받고 곧바로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리님, 결혼 준비로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결혼 준비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처음이라 그런 거겠죠. 2번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헛소리였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나도 결혼을 2번 했지만 정말 준비 과정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럼 청첩장 좀 봐도 될까요? 신부 사진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넣었어요. 어때요? 예쁘네요. 근데 여자가 연상 같은데요. 아, 사실은 맞아요. 저보다 5살 더 많아요. 그래도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팅으로요. 제 친구가 외국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낸 누나였는데 모처럼 어울릴 것 같다 하면서 소개받았어요. 벌써 2년 전의 일이네요. 나는 사장님이자 제 아내가 될 분이에요. 사장님의 남편분의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입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청첩장 안에 박힌 신부의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아, 그래, 이쁘다. 색시가 내 남편 회사를 다닌다고, 있다. 우리 이런 거 어때? 우리 회사랑 내 남편 회사 직원들 총회식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 이들이 신랑을 소개해주면 어때? 그럼 하객들도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대리가 한바구음을 터뜨리며 고맙다고 하며 허리를 꺾으며 인사했다. 사장님, 정말이세요? 아, 그럼 저요. 너무 좋겠죠. 하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좋아. 그럼 내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총회식 자리 마련해 볼게. 날짜는 최대한 빨리 잡아줄 테니까 시간 비워둬.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사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항상 사장님이 직원으로 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회식을 기대해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부하 직원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큰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대리가 결혼하는 신부에게 전할 말도 있어서 겸사겸사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2 회사가 같이 회식하는 것에 대해 물었더니 단번에 좋다고 하더군요. 그는 제가 뭘 해야 한다거나 시간을 내야 한다면 얼마든지 들어주는 사람이라 이번에도 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금요일 오후가 되어 모든 직원들이 일을 끝내고 예약한 고깃집에 모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금 늦게 도착해서 사정이 있어서 빠진 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모였습니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대리도 미리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A씨는 아직 오지 않았나 봐. 아, 병원에 잠깐 들린 다음 온다고 해요. 병원? 어디가 아파? 아니요, 사실 제 색시가 임신했거든요. 벌써 8주 됐습니다. 뭐야, 이 대리? 아주 보수적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알고 보니 상남자였어. 축하해, 이 대리. 그럼 일단 한 잔 받아. 이거 마시고 와이프 데리고 들어오면 난 무대에 2사람 세워서 결혼한다고 홍보해줄게. 네, 다음은 오류를 수정한 한국어 번역입니다. 정말 그렇게만 해주시면 정말로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금방 데리고 올게요, 대표님. 대리는 소주 한 잔을 들이키고 고깃집 앞에서 신부가 될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와 남편, 그리고 직원들도 고기를 구워 건배를 하며 맛있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북적거리고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와서 분위기가 점점 뜨겁게 올라갔습니다. 30분 정도 후, 대리가 결혼할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실제로 사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대리가 그녀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사장님, 여기가 제가 결혼할 신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장님에게 인사를 드리죠, 말했습니다. 이 대리가 저와 신부를 소개시기 전에 그녀는 긴장한 듯이 벌벌 떨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성훈 대리의 아내가 될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보는 얼굴에 매우 반갑게 인사했고, 어머, 드디어 만나네. 듣던 대로 엄청 미인이시군요. 진 씨와 저랑 친구였나요? 이상하게도 친근한 느낌이 나네요. 아니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착각했군요. 일단 앉으셔요. 소주 한 잔 드릴게요. 제 앞에 앉은 이 대리의 신부는 곧 내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대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충격이었고, 내 전 남편이 망하자 그녀는 나를 버리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떠나간 후에 하나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은 씨, 해외에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외국에 가기 전에 큰 사건이 있었나요? 그녀는 뻔뻔하게 끝까지 모른 척했지만 여전히 무서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사건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무탈하게 살았죠. 이에 대해 알아듣겠다고 말하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제 새 남편들에게는 상간녀의 정체를 미리 고발해놨기 때문에 제가 요리하는 것을 감상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식 자리가 열기가 높아지자 저는 고깃집 사장님이 건네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손에 쥔 채 이대리와 신부녀를 불러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신부녀는 조마조마하며 노심초사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에 마침내 마이크를 쥐고 직원들에게 주목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다들 함께 고생하고 노력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원하는 만큼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있는 분들은 고기를 포장해 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음껏 포장해 가실 수 있습니다. 나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환호를 더했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셨더군요. 그래서 저는 본론으로 넘어가 이대리 커플을 소개했습니다. 이 2사람을 여러분 앞에 모셔서 나온 이유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다시 박수를 치며 축하의 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벤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깃집 사장님,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 파일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린 파일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대리가 어떤 이벤트인지 묻더군요. 사장님,
무슨 이벤트인가요? 제 위에 준비하신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대리는 내가 끈질기게 아끼는 직원이라 꼭 선물을 줄 생각이었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화면을 잘 보세요. 저 또한 똑바로 보고 있을 거라면서 앞으로 복수라는 이름으로 일어날 일들을 시작합니다.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나오자 전 남편과 그의 외도상녀, 그리고 제가 카페에서 싸웠던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5년 전 딸을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가던 길에 사랑에 빠진 두 남자들이 제게 커피를 파프리키고 파티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건 손님 중 한 분이 제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외도상녀의 정체가 드러나자 모두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 영상 다음에 등장한 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것은 저가 남편과 이혼하기 직전에 만든 나중에 복수용으로 사용할 증거였습니다.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두 남자가 조용히 하던 일들을 알아내던 중인 것이었죠. 바람 피우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달라고 요청했죠. 저는 이혼 전에 친정에 머물렀던 동안 전 남편이 제와 함께 살던 집에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렸는데 흥신소장이 몰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에 모든 것이 담겼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전 직원들은 상간녀의 자세 부인인 박지은에게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멈추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놀라셨겠죠? 그리고 이들이 많이 놀랐지요. 내가 준비한 선물이 이것입니다. 자네, 아내들 여러분, 내 집을 파탄내고 전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낸 악당임을 알리는 거죠. 직원 여러분, 과거의 잘못은 꼭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 옆에 앉아있는 박지은 씨가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욕설이나 욕설을 해주세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서 빠졌고 저희 풀소리 친구는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리는 영상의 충격으로 인해 구석에 쪼그라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의 친구는 저를 곁눈질하더니 화를 내며 욕설을 뱉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나 얘기나 공개해서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에야 기억이 나네. 전에는 몰랐다고 차웠다가 민현이랑 나의 남편이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영상을 보니 창피스럽네. 맞아. 왜 그런 짓을 해서 벌을 받게 했어? 내 결혼은 어쩌려고 너만 없었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데. 하늘이 나를 벌주려고 내게 보낸 건가. 아이 고대리가 청첩장을 줬을 때 내 사진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을지 알아.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는 사람들의 비난을 즐기라고 하지만 나는 그만둘게. 어디 갈 거야? 여자야? 남의 삶을 망친 채 도망치려는 건데 내가 한 짓과 똑같은 건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이 고대리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기다려보자. 넌 내 전 남편이나 내 막내 애까지 해치려는 여자야. 그건 알고 있어. 지금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여자야. 잠깐 한 여자가 팔을 들며 절 공격하려는 순간 뒤에서 고대리가 그 여자의 손목을 잡았어. 그리고 말없이 그 여자에게 따귀를 날렸다. 그랬더니 고깃집에서 나와서 상담소녀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자식아, 이런 일이 중요한 거니? 내가 네 아이를 임신했는데 여기서 끝내려고 해? 그 뱃속에 아이가 내 것이 맞니? 모르겠어. 애를 낳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거니까 양육비를 줄 것이라던데 그런 걸로 생각해. 꺼져. 너랑은 끝이야. 결혼은 무효래. 이 대리가 그러고 떠나갔고 상담소녀도 울음을 터뜨리며 식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축하 파티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자 대리가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말하며 결혼을 파토하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대리가 할 말이 하나 더 있다면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박지은이랑 헤어졌는데 그 여자 어제 유산했다네요. 충격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뱃속에 아이가 없답니다. 뭐, 유산, 그게 정말이야?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요. 저한텐 사장님이 은인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여자는 말 그대로 벌을 받은 거고요. 신경 쓰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혹시 그 여자가 미쳤어서 사장님을 찾아갈지도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고마워요. 여하튼 그 대리의 결혼 상대가 그런 여자와 결혼하지 않게 된 걸 보면 다행이에요. 그럼 일이나 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상간녀가 유산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상간녀 때문에 유산했던 것처럼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봐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일은 벌어진 거니까 나중에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려고 했어요. 몇 일 동안 조용했고 그 대리가 상간녀가 지방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어느 평일 저녁에 퇴근 후에 홀로 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지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뒤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둔탁하게 내리쳤어요. 상간녀였습니다. 아, 뭐야. 너 지금 지방으로 떠났다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감히 내 뒤통수를 날려 상간녀는 표정 없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어. 이건 다 너 때문이야. 아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의 벌을 받은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유산했을 때 너는 뭐라도 했니, 이년아? 모든 건 인과응보야. 내가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건 그렇게 큰 일이야. 내가 그걸 내 잘못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유산한 것은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나를 원망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복수해야 했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킬 만큼, 결혼을 파탄시킬 만큼,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큰 죄라고 생각해? 내가 유산한 건 유감스러울지만 결혼 파탄과 망신은 그리 큰 일 아닌데, 내가 또다시 높은 복수를 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끝낸 거야. 이 여자야, 너는 내 집을 파탄내거나 내 전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낸 것만으로는 아니라 내 둘째 아이도 하늘나라로 보낸 거야. 그 꼴 좋으니 그 자식이 무능해서 버려진 것인데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왜 내 잘못인가? 너희 아이에 관한 얘기는 그만 좀 해. 그때 나는 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도 몰랐었어. 하지만 너는 내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극단적인 복수를 했잖아. 끝까지 내게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유산을 되갚은 거라고 생각해.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나는 그렇게까지 말하길 원치 않았지만 상대의 뻔뻔한 태도에 심한 욕설을 퍼부었어. 그러자 말을 잃은 그 여자는 분노를 쏟아내며 손에 든 목재 방망이로 날 향해 휘둘렀어. 나는 몸을 굴리며 피해 곧 바닥에 넘어졌다. 눈이 뒤집힌 그 여자는 내 차를 부숴가며 계속해서 나를 공격했다.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상간녀가 방망이를 들고 머리 위로 높이 들었는데 벗겨진 구두 안짝을 던져서 얼굴을 맞췄습니다. 뾰족한 굽이 미간을 가격하자 상간녀가 눈을 뜨지 못하고 동작을 멈추었어요. 그때다 싶어서 바로 양손을 들고 뺨을 갈겨 때렸습니다. 이년아, 이걸 원한 거야? 미년이 유산했다고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야구 받아들고 찾아왔어. 이거 정말 재밌는 년이네. 그럼 내 인생 망측 년을 가만두겠어? 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시작하려 했어. 그런데 내가 내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없어. 내년. 족치고 끝낼 거야. 이년아. 가해자였던 너는 모든 것을 잃었고 피해자였던 나는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이래도 내가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이 멍청한 년아. 상간녀가 배 위에 올라타서 싸대기를 한참 날리던 중에 누군가 신고한 경찰차가 라이트를 비추며 주차장에 들어왔어. 그때 나는 몸을 일으켜서 걸어오는 경찰들을 향해 두 팔을 흔들었고 상간녀는 마지막 결정을 한 것인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시 나를 향해 휘두르려고 했어. 그런데 그 순간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눈을 뒤집고 침을 질질 흘리며 쓰러졌어.
상간녀는 그렇게 체포되었고 나도 경찰서에 같이 갔지만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에 상간녀가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이 모두 나타났다. 찍혔습니다. 정당방위로 싸운 것이 인정되어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무기를 들고 싸웠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로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그녀를 교도소로 보내며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즐겁게 끝나는 이 사연을 생각하며 머릿속에서 과거의 일을 모두 지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혼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용해온 항우울제와 공황장애 약물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 복수는 끝나고 상간녀는 교도소에서 몇 년간 복역한 후 출소해 해외로 떠났습니다.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며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제발 제 앞에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가 많이 충격적이죠. 오싹한 복수 사연은 여기서 그쳐야겠네요. 저는 지금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업가로 일하고 있고 딸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악